안녕하십니까. 네. 2020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 특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드리게 된 김정호 교수입니다. 네. 지금 맨 처음 표지에 보시면은 여러분 2020 개정세법 주요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작년 세법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개정 작업을 거쳐서 실제로는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쭉 내용을 담아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1 개정세법이 아니라 왜 2020 개정세법이에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까봐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 개정세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기본적인 골격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법체계를 구성을 하는 것이 최상위법의 헌법이 있죠. 근데 헌법에서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얼마를 징수해라라는 규정이 나오질 않습니다. 헌법에서는 직접 얼마의 세금을 설명하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헌법에서는 그냥 납세 의무를 져라. 그래서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다라는 내용만 담아놓고 있죠. 조세 법률주의 내용과 함께요. 그리고 이 헌법에 따라서 이제 납세 의무를 지니까 법률에서 이 내용을 규정하게 되고요. 이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이 이어서 시행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행 규칙까지 이제 제정이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이 세법이 그대로 반영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번 저희 특강에서 진행되는 내용은요. 첫 번째, 이 법률 규정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게 만들어진 시행령 규정도 살펴보게 되고요. 또 중간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규칙까지도 이제 확인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첫 번째 기억하실 거, 개정세법이구나 하면 그냥 바뀌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본 법이 바뀐 건지 시행령이 바뀌었는지 시행 규칙이 바뀌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굉장히 좀 여러분께 나간 그 자료가 두껍게 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도 많이 축약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전부 다 강의 드릴 건 아니고 중간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내용 또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거 너무 크게 부담을 많이 느끼시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요. 자, 이 법률은 통상적으로 연말에 제정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근 추세를 보면은 예를 들면 2020년 한 6월 정도쯤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할까 합니다라는 거를 슬쩍 이제 개정안을 먼저 내놓습니다. 물론 시행은 2021년부터 할 거고요. 그리고서는 이게 논의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12월 정도쯤에 보통은 이 제정이 완료가 되죠. 근데 가끔 이제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힘겨루기를 진행할 때에는 이게 늦어져서 2021년으로 넘어갈 때도 있고요. 연초로 넘어가서 좀 뒤늦게 시행되는 경우들도 가끔씩은 존재하는데 지금 현재는 여당 쪽에도 굉장히 의석수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2월 정도에 개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법률이 제정이 되면 법률은 큰 틀로만 제정이 되다 보니까 큰 틀에 있는 세부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시행령을 제정하는 시점은 보통 한 1월, 늦으면은 2월 정도라 볼 수 있고요. 통상 1월 정도에 보통 시행령이 완료가 되죠. 네. 이 부분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보통 2월 정도에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실제 바로 진행하는 것들도 있지만, 네. 시행규칙도 이게 이제 위배되는 게 있는지 또 법 조문은 하나하나 글씨가 하나 달라지면 토시가 달라지면 의미가 완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작업들 때문에 현재 이제 제대로 자료가 나오는 시점은 통상 3월에서 4월 정도 사이에 국세청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구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주의하실 건요. 네.
자, 적용 시기가 항상 나올 겁니다. 자, 이 적용 시기는 자, 언제부터 되는지를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 이 부분을 잘못 명시했다가는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적용이 될 수도 있죠.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적용이 돼버린다면 이 법 자체가 또는 시행령 자체가 위법한 사항이 돼버리기 때문에 실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적용 시기가 뭐 이런 제정 시기 이후 또는 2021년 1월 주로 이제 흐름은 많이 이렇게 갈 겁니다. 보시면은 법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다음에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고 있고요.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공포 시기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법이 아직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이미 뭐 집행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보통 이 영 발표 이후에 적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1월 1일자로만 모든 것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적용 시기에도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페이지로 들어가서 자, 우리 3페이지죠.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분야부터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기본법에서 이제 징수법 분야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 제도가 조금 더 합리화가 됐죠. 네. 자, 이 출자자에 대한 2차 납세 의무는 국세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원래 이 출자자의 2차 납세 의무는 규정은 딱 하나입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출발이 되는 사람은 바로 법인이에요. 자, 이 법인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법인은 한 명이나 합자회사 같은 법인이 있고요.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주식회사 같은 법인이 있습니다. 또는 이외에도 유한회사라든지 유한책임회사 등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사실 주식회사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95% 이상이 주식회사, 나머지도 한 명이나 합자회사, 아주 일부로 유한회사 정도가 존재를 하죠. 자, 근데 이 법인에서 만약 세금을 체납을 합니다. 법인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범위를 확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출자자 등에게 등이라고 제가 분명히 명시합니다. 출자자 등에게 이제 납세 의무를 조금 더 추가로 지우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 보충성과 이 부종성이라고 해서 첫 번째 보충성은 이거죠. 법인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붙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충적으로 세금을 거두면서 만약 법인에서 세금을 제대로 냈다면 우리는 출자자는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이 부정성이 같이 따라붙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의미가 이런 게 있다. 중요한 거 포인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법인에서 세금 내지 않으면 그냥 법인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출자자 등에게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자, 한 명이나 합자회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이 존재를 하니까 한 명이나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에게 이 책임을 고스란히 지우게 되고요. 자,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원래대로 하면 주주에게 책임을 물 수 없죠. 주주에게 책임을 물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만약 이 주주가 과점주주라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과점주주에게는 책임을 물릴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원래 이 과점주주 외에도 추가적으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도 과점주주가 아니어도 2차 납세 의무를 지도록 만듭니다. 주로 이제 대표이사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표현이 조금 이제 애매하니까 올해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자,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다면 예가 거기 설명이 됩니다. 개정 예가 임원이나 임명권 행사, 사업 방침의 결정 등
뭐 법인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은 이 사람에게도 가점주자 아니어도 동일하게 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네, 적용 대상도 일부 축소가 됐는데요. 네, 주식회사에 놓고서는 개정해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코스피나 코스닥은 제외한다. 실제 코스피나 코스닥을 제외하는 이유는 네,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법인은 네, 워낙 규모도 커지고요. 관리도 이제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과점주주에게까지 책임을 물리기도 뭐 좀 뭐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이 코스피나 코스닥 쪽은 과점주주가 거의 존재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코스피, 코스닥 회사에 대해서는 2차 납세의무란 제도 자체를 아예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단서로 달고 있죠. 네. 자, 적용 시기에 한번 유의해서 보세요. 2021년 1월 1일 이후 법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시점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 가시면은, 자, 2번, 이제 3번에서 이제 페이지가 나오죠? 페이지가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이게 1페이지에 놓고서는 아마 원래대로 하면 4페이지, 5페이지인데 중간에 뚱 뜨면서 네, 본문 2번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 이게 저는 2페이지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2페이지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번호 순으로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은 간단하게 이제 납세자에게 통지를 좀 해주고 있다. 왜냐하면은 경정청구는 납세자 입장에선 돈을 빨리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자기들이 좀 애매모호하다면 시간을 좀 벌고 싶으니까 진행 사항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라고 개정이 하나 됐고요. 세 번째, 이 간편 사업자의 경우에는 네, 부가가치세 납부지원 등의 가산세에 대한 그 면제를 네, 폐지시켜 버리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전자적 여기 보면은 3번 간편 사업자 나오죠?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 즉 핸드폰 어플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핸드폰 어플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주로 우리나라 아니라 외국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에서 이제 만든 어플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할 텐데, 자, 이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에게 어플을 판다면은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혹시 이 사람이 세금을 좀 늦게 신고하거나 한다면은 신고 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뭐 면제시키겠다라고 하다가 이제는 안 된다. 당신이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해도 당연히 우리나라에 납세 의무를 져야 하니까 네, 모든 가산세를 면제시켜주지 않겠다라고 이제 개정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4번인데요. 네, 4번. 네.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후 재산가액을 경정하는 경우 납부지원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제 사유가 뭐 한 4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이건 참고로 하시고요. 네. 자, 마지막 추가 부분 한번 볼게요. 추가돼서 오른쪽에 내용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요. 자, 이 작년에 이게 만들어진 규정인데 평가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어느 때 발생을 하냐면은 주로 이제 처음 시작은 2019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꼬마 빌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죠. 꼬마 빌딩이라는 거는 보통 한 시가 30억에서 50억 정도 수준? 뭐 많으면 100억? 뭐 이 정도 사이 금액을 애매한 금액이다 해서 꼬마 빌딩 이렇게 부르는데 이 꼬마 빌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하려면 원래 실거래가로 상속증여세를 납부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꼬마 빌딩은 거래량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옆에 건물이 팔렸다고 동일한 가격을 인식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거래가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감정을 받거나 감정을 받지 않는다면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가령 꼬마 빌딩이 30억짜리가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한 10억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감정을 받게 되면 뭐 한 25억 정도 수준이 나온다면, 근데 납세자가 굳이 감정을 안 받고 기준시가로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낮춰 신고를 하겠죠. 감정은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기준시가로 신고가 들어오면 국세청 입장에선 세금을 많이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평가심의위원회를 만든 거죠. 그래서 평가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게 실제 가격과 너무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 30억짜리가 10억으로 평가돼서 세금을 낸다면 너무 불합리해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국세청에서 열어서 이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 기준시가 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에 준하게 끌어올리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납세자는 일단 10억에 맞추어서 뭐 상속세 뭐 3억 이렇게 신고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30억이 돼버리면 미납한 금액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미납한 금액이 한 20억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세금이 뭐 7억 부담이 됐다라고 해볼게요. 이거 지금 가정입니다. 정확한 계산 해봐야 돼요. 근데 만약 보통 이게 40% 구간이니까 한 8억 정도 나오겠네요. 문제는 8억은 원래 정상 가격이라서 내는 건 억울하지 않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억에 대해서 당신이 세금도 늦게 냈으니까 납부지원 가산세까지 내라 하면은 굉장히 억울하죠. 나는 법에 의한 평가 방법대로 신고했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심의위원회에 따라서 강제로 또 본세 매기는 것도 억울한데 가산세까지 막 매긴다? 이거는 너무 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납부지원 가산세는 여기 보시면은 납세자는 뭐 나는 법에 있는 대로 충실하게 했지만 국세청에서 세금 더 걷기 위해서 심의회를 연 거죠. 평가심의회를 열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당연히 납부지원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이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5번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원 가산세 세율 차등 적용. 한번 읽어보세요. 납부지원 가산세를 기간에 따라서 조금 이제 가산세 세율을 차등해서 좀 세게 적용을 하는 규정. 늦을수록, 그죠? 그러니까 빨리 내고 싶으면 빨리 내라. 그래야 가산세가 완화된다라 보는 거죠. 뭐 인지세 자체가 높지는 않고요. 다음 6번. 자,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예 법 조문에서 예전에는 이것을 전부 납부와 관련한 부분을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인데 납부를 성실하게 안 했으니까 가산세 매기겠다는 건데, 사실은 성실하게 안 했다기보단 내가 뭐 특이한 사유가 있어서 늦게 내는 경우도 있겠죠. 까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납세자 무조건 불성실하고 나쁜 사람으로 볼 건 아니니까 명칭을 슬쩍 바꿉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로요. 그래 놓고선 유일하게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다라고 계속 이름을 붙여놓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좀 자기들도 이상한 거죠. 원천징수는 납부 불성실이고 나머지는 납부 지연이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원천징수도 규정이 변하진 않고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 지연 가산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다음 7번 한번 가볼게요. 자, 고충민원을 통한 환급 시 국세환급 가산금 지급을 제외한다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고충민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불복 절차, 외의 절차가 있죠. 그러니까 불복 절차는 정상적으로 법정 기간 내에 다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근데 고충처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한이 좀 지났어도 그냥 우리 그냥 무조건 해줍시다라고 그냥 특별히 국세청에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국세환급 가산금이 나올 수가 있는데, 가산금은 이자예요. 이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9년도에 내가 모르고 100만 원을 더 냈었어요. 근데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원래대로 하면 경정청구를 정상적으로 하거나, 또는 경정청구를 안 한다면은 내 불복 절차를 거쳐서 이 세금을 취소시켜야 되는데 그 모든 절차를 안 거친 거예요.
그래 놓고 뒤늦게 이 고충 처리를 진행을 합니다. 고충 민원을 넣게 되면은 이 고충 민원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에서 이거를 그래 그렇다면 100을 환급시켜 줄게라는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원금만 돌려줄 것이 아니라 내가 19년에 낸 돈부터 지금까지에 대해서 이자도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원래 이자도 돌려주게 돼 있는데, 네. 다만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 그 개정사항 보시면 되죠. 경정 청구나 또는 불복 결정, 판결이 없이, 네. 이런 게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게 없이 그냥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해서 환급금을 충당 지급한다면 환급가산금을 미지급하겠다. 네. 그래서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좀 보이지 않는 내용을 조금 더 챙겨가는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 소득세 표본 자료 공개 근거 마련 요거는 한번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 경정 청구 뭐 이런 것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8번, 9번, 뭐 10번 뭐 이런 것들은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11번 한번 갈까요? 11번. 국세청에서는 현재 이 송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즉, 납세자에게 세금 내세요 또는 안내문 보내세요 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꾸 이런 것들을 전자적 형태로 많이 유도를 하고요. 그러면서 특히 혹시 계좌이체로 돈을 지급해 줄 때는 굳이 확인 안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통지 안 하더라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때에는 네, 아예 일반 우편으로 알려줄 필요까지 없을 것 같다. 통장에 자기가 이 통장에 넣어주세요 했고 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면 이걸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다는 거죠. 자, 요거 하나 주의하셔야 되죠. 11번 제목 한번 볼까요? 국세환급금 통지서의 일반 우편 송달 대상 축소해 놓고선 옆에 국기령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고요. 시행령이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 보면 적용 시기 2021년 2월 17일 이후분부터 적용을 하죠. 아, 그럼 이번에는 시행령이 언제 개정이 됐겠어요? 2월 16일에 개정이 됐으니까 2월 17일 이후분부터는 당신 그냥 이렇게 적용을 하세요라고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적용 시기가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는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그 12번, 13번 이런 것들, 14번, 15번 이런 것들도 간단하니까 네, 쭉쭉 가볍게 좀 넘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16번인데요. 주심 조대심판관 단독 심리 결정 사건 확대. 이게 14번, 14페이지에 나와 있고 16번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원래 지금 법에서는 이런 조세심판원에 들어가면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또는 뭐 90일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짧게 해서 빨리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그게 안 되는 게 워낙 소송이 많고 막 밀려있는 게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법에서는 분명히 3개월 이내 하라고 해놓고선 자기들도 뭐 이게 심의위원회가 안 열리는데 어떻게 해요? 4개월, 5개월, 6개월 막 밀리는 사항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사유 또는 여기 보시는 각하 사유 등에 대해서는 그냥 조세심판원 다 모여서 몇 명이 모여서 회의할 필요 없이 혼자 보는 거죠. 이게 약간 우리 일반적인 법에서 보면은 소송 절차에 보면은 그 소액심판제도가 있습니다. 이 소액심판제도와 유사하게 해서 그냥 판사 혼자 땅땅 판단하듯이 주심 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건을 확대시키고요. 각하라는 건 아예 처음부터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각하 사건 같은 거는 주심 조세심판관이 에이 절차도 무시했는데 하면은 바로 그냥 끝내버리라는 거죠. 네. 내용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15페이지 17번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이 나오게 된 이유가 이 세무조사 통지 안내문을 받아보면요. 네, 진짜 가볍게 써 있습니다. 한 줄이에요, 한 줄. 그러니까 납세자한테 그냥 2015년부터 2017년까지에 대해서 뭐 국세 전반에 대한 조사,
뭐 해놓고선 옆에다가 세목, 뭐 우리 주식 변동, 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막 쫙 적어놔요. 그러면 납세자가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지 네, 도저히 알아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전 통지 항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주자라고 이제 만들었는데 뭐 그래봤자 몇 줄이나 더 추가될지 솔직히 의문이긴 합니다. 네. 자, 그다음 네, 이 보시면 16페이지 그 18번인데요. 자, 부분조사의 사유를 확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 부분조사라는 거는 이 세무조사는 전체적인 큰 틀을 조사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은 근데 이렇게 한번 조사했을 때 국세청이 불편한 거는 18년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세청이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조사 한번 끝났으면 끝내야지. 이거를 다시 뭐 예를 들면 19년에도 18년도 거 한번 조사하고요. 20년도에도 18년 거 조사하고 21년에도 또 18년도 거 조사하면 진짜 욕밖에 안 나오죠. 무슨 이해가 무슨 나랑 원수가 진 것도 아닌데 이해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법외사의 내용을 추가하는 거죠. 이거 원래는 이렇게 해서 한번 조사했던 걸 중복해서 조사하지 말아라. 그래서 원래 중복해서 조사하지는 않고요. 만약 조사하게 되더라도 아주 일부분만 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약간만 조사를 해서 이 납세자의 권익을 좀 침해하지 말아라라는 게 바로 부분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교재 여기 보시면은 프린트물에 보시면은 자 부분조사 사유 돼 있죠. 동일 세목 및 종일 그 과세 기간에 대해서 2회 초과를 금지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대신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에 하나 추가를 더해버렸죠. 이게 뭐냐 하면 자 부분조사를 법에 의하면은 쉽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 한번 조사했으면 또 조사하면 안 되지만 일부 아주 예외적인 요 정도는 부분조사를 할 수 있다. 한 번 더 조사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자라는 건데 이 범위를 조금 더 확대시키는 거죠. 결국 세무조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겠다라고 국세청이 얘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페이지 세무조사 17페이지죠. 죄송합니다. 17페이지 19번 세무조사 결과 통지 항목도 추가 또는 명확화됐고요. 자, 다음 18페이지에 있는 20번 탈세제보 포상금 중간지급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상금 보면 눈이 확 돌아가죠. 네, 이게 보면 뭐 포상금에 대해서 30억 이상의 탈루세액이 발견되면 네, 4억 2,500만 원에 30억 초과 금액의 5%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이 탈세 제보를 한 사람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급을 할 때는 네, 우리가 이제 원래대로라면 포상금 지급을 빨리 하게 돼 있는데 늦게 하게 돼 있는데 네, 조금 우리가 빨리 좀 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꾸 탈세 제보를 더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탈세 제보를 조금 더 유인하기 위해서 탈세 제보 좀 해주세요 하기 위해서 포상금 중간 지급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19페이지에는 21번 네, 그냥 가볍게 제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인데요. 자, 20페이지에 있는 22번이죠. 네, 20페이지에 있는 22번. 네,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옆에 보면 제목 옆에 뭐라고 돼 있죠? 국기칙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 국세기본법이면 국기법,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면 령,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면 칙이에요. 자, 이번에는 시행규칙이 3월 15일 날 된 거죠. 그래서 3월 16일부터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이자율이 이제 개정이 됐고요. 이 이자율은 시중금리가 이제 계속 낮게 운영되는 것을 반영해서 가산금 이자율을 하향해서 조정을 했고요. 네, 이 하향해서 조정된 결과 현재 이 이자율 등은 주로 이제 그 부가가치세나 뭐 법인세법에서 간주임대료 등을 계산할 때 소득세도 마찬가지죠.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등에 주로 이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좀 더 하향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조금은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얘기 들어보니까 시중 금리가요, 요즘 1%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은행에 100만 원 넣어놔도 1년 동안 10,000원도 안 주는 거죠. 워낙 저금리 시대가 돼 있다 보니까 국세청도 이 국세환급 이자를 줄 때 많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자율을 1.2%로 시행 규칙에서 하향을 시켰고요. 그래서 3월 15일자로 제정이 됐으니까 3월 16일 이후분부터 적용하겠다라고 공포를 하게 된 거죠. 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21페이지죠. 21페이지 이번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이 세 가지 사항 한번 잠깐 짧게 보겠습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 게 이 국세징수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국세징수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을 지금 최대한 국세청에서 쉽게 풀어쓰기 운동을 벌써 한참 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런 세목들이 전부 쉽게 풀어쓰기라고 해서 용어도 좀 바꾸고 내용도 좀 바꾸자라고 해서 특히 여기서는 용어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용어가 뭐가 바뀌었는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법을 개정을 할 때에는 법에 대해서 이제 목록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목록 절차를 좀 자기들이 맞게 구성을 하면서 단순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용어도 좀 쉬운 거 쓰고 단순화 시키자라고 해서 현재 새로 쓰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국세징수법이 새로 쓰여졌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저는 굳이 쉽게 풀어쓰기 한다고 해서 조금 더 용어를 좀 순화시키겠다고 하는데, 물론 여기 이제 순화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나오긴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엔 크게는 차이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22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용어에 대해서 계속 바뀌는 내용들이 나오죠. 네. 네, 그리고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국세청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23페이지. 자, 조문 제목만으로도 우리가 이 내용이 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하겠다. 하나만 샘플로 볼까요? 동그라미 4번, 23페이지죠. 제23조의 2, 체납액 징수 업무의 위탁. 뭔 말이에요? 네, 근데 옆에 보면 이걸 뭐라고 하죠?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네. 여전히 암호 같죠?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쉽게 풀어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쉽고 아주 여러분께 딱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맨 마지막 줄 7조죠. 관어사업의 제한. 이것은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글쎄요. 조금은 쉬워졌나요? 네, 약간 쉬워지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24페이지, 네, 2번이죠. 세법상 이 정의를 신설하는데 항상 용어를 먼저 정의를 해야만 뒤에 이 용어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번에 국세징수법에 이 납부기한 및 체납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집어넣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로 많이 바뀐 게 25페이지 3번이죠. 체납처분이라는 표현을 강제징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체납처분하면은 이게 뭐죠? 알 수 있는데 그냥 이거를 세무서에서 강제적으로 돈을 뺏어갈 수 있는 절차다라고 해서 이름을 강제징수로 바꿨고요. 이 표현 때문에 굉장히 국세기본법이나 타 법에 있는 내용들도 전부 체납처분 표현 대신에 강제징수로 내용이 변경됐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나머지 26페이지 5번, 27페이지 6번, 등등등은 가볍게 여긴 그냥 다 넘겨주세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32페이지 11번입니다. 자,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간의 조문을 상호 이관을 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국세징수법에 있던 규정은 이거는 기본법으로 가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 반대로 기본법에 있는 내용은 징수법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 해서 이런 기본법과 징수법을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정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정리되어 있는 내용 보시면요. 네. 양도담보와 관련한 물적 납세 의무 확장은 기본법으로 보냈고요. 대신에 송달 지연 시 지정 납부 기한 연장, 납세 담보, 고액 체납자의 명단,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은 전부 국세 징수법으로 보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33페이지에서 12번인데요. 자, 중요 기본 통치기 규정을 상향해서 입법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상향해서 입법했다는 건 이거 하나죠. 자, 시행 규칙에 있던 것을 0으로 올리거나 또는 법으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우리가 과세관청인 행정기관에서 제정을 하는데 법은 국회에서 제정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다 보니까 좀 더 위로 올릴수록 이 효력이 더 강해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통칙에 있던 내용들 중에서 워낙 이게 이제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법으로 확 또 올려가지고 가치를 높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기 쭉 내용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37페이지까지는 가볍게 넘기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처에 대해서 쭉 내용 나오는 거, 39페이지까지에서, 네, 조세특례제한법 관련해서 이 국세기본법이나 징수법과 연결되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것도 가볍게 넘기시되, 39페이지, 3번이죠. 네, 전자고지 신청 납세자에 대해서도, 네, 전자고지를 해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7월 1일부터 이것은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요런 7월 1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아예 뭐 여기선 법은 분명히 조특법이죠. 조특법이지만 시행을 아예 절차를 늦게 시작하는 거죠. 1월 1일부터 안 하고 7월 1일부터 시작하게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꿔주고 있다.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본적인 그 내용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간단히 살펴봤고요. 첫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약간은 좀 앞에 있는 다른 내용들도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길게 활용을 했는데 뒷부분 소득세 분야부터는 좀 가볍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너무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전체적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스킵할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페이지 필요 없는 것들은 가볍게 후딱후딱 넘길 테니까 편안하게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 제가 강의 드리는 중심으로만 개정세법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